언니, 배고파. 한겨울밤 눈바람이 몰아치는 골목길. 쌍둥이는 서로에게 의지한 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사이로 찬 바람이 스며들고 얼굴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한 남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쌍둥이가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얼굴이 어릴 적 자기 얼굴과 너무나 똑같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불임 판정을 받았고 평생 아이 없이 살아야 한다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앞에 왜 자신의 얼굴을 한 두 아이가 한겨울밤 골목을 떠돌고 있는 걸까요? 이 쌍둥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우리는 셋이 잘 지내면 돼.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7년. 하지만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 한겨울밤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쳤던 순간부터였습니다. 병원 일을 마치고 나오니 어느덧 저녁 8시가 넘어 있었고 어린이집 연장 보육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쌍둥이들 생각에 발걸음이 급해졌습니다. 수아야, 서아야, 엄마 왔어. 연장실 문을 열자 두 아이는 구석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아야, 서아야, 일어나. 집에 가자. 아이들의 작은 어깨를 흔들자 수아가 먼저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 응, 엄마야. 늦어서 미안해. 서아도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제 품에 안겼습니다.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뺨을 핥히듯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낡은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있었지만 그 얇은 천 조각으로는 추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만들어준 목도리가 이렇게 낡았구나. 손끝이 시려왔지만 저는 두 아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불빛 하나 없는 골목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코트를 입은 그 남자는 우리가 다가오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제 옆에 있는 쌍둥이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제 뒤로 감쌌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빠진 듯한 그 표정.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자꾸 쳐다봐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가자. 저는 아이들의 손을 더욱 꽉 잡고 서둘러 그 남자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채로 마치 넋을 잃은 사람처럼. 왜 저렇게 우리를 보는 거지?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봤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는 그 남자의 뒷모습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아까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놀란 표정이었을까? 수아와 서아는 제 양옆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저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추워요. 서아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제 외투를 벗어 두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아이들이 따뜻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 아이들만은 절대 잃을 수 없어. 그 순간 문득 아까 그 남자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놀람과 혼란,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한 그 시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으려 했던 무언가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날 것 같은 예감.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9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의 낡은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아야, 서아야, 이 닫고 자야지. 아이들은 피곤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낡은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저는 그 뜨거운 김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내일 아침에 먹일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계란 2개, 김치 1통, 그리고 어제 남은 밥. 내일 장을 봐야 하는데 통장 잔고를 떠올리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의 계약직일은 늘 불안정했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이 일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컵에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또 버텨야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 밤에 누가?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김아진 씨 맞으십니까?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목소리, 7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났던 그 사람의 목소리.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윤태권입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 골목에서 뵀던 것 같아서요. 혹시 그때 옆에 있던 아이들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 리 없어.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들리는 고른 숨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만은 지켜야 해.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눈을 감추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이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계란 2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 그게 전부였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나중에 먹을게. 너희가 많이 먹어야지. 사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그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병원으로 출근하는 길.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곧 눈이라도 내릴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무사히 지나가기를. 그렇게 작은 소망을 품으며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작은 소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아진 씨, 잠깐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과장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과장님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달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병원 사정상 인력을 줄여야 해서요. 계약직부터 정리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과장님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제게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제발.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 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고용계약 종료 통지서. 그 몇 글자가 제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일마저 잃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아이를 먹이고 재우려면 이 일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부은 눈, 거친 손, 헐어진 유니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때 화장실 문 밖에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아진 씨 잘렸대. 아, 그 쌍둥이 엄마.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오던데. 그래도 계약직은 계약직이잖아. 어쩔 수 없지. 그나저나 애 아빠는 없나 봐. 불쌍하긴 하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에 웅크렸습니다. 불쌍하다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퇴근 시간이 되어 병원을 나섰을 때 하늘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자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막막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입구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코트를 입은 남자. 어젯밤 골목에서 만났던 그 사람.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김아진 씨.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젯밤 전화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놀라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혹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아이들인가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진 씨,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알 권리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7년 전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당신 가족들이 저를 모욕하고 쫓아낼 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알 권리라고요? 당신은 이미 그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진 씨, 제발 저도 그때 제가 불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그게 오진이었어요.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걸. 그 말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오진? 불임이 아니었다고? 그래서요?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당신 없이도 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하진 씨,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멈춰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그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어린이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났고 그리고 그가 불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그때 알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눈 왔어요. 서아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응, 그러네. 예쁘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윤태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 속에서 혼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처럼. 저는 아이들을 꼭 안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아빠를 알고 싶은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7년 전 그는 이미 저를 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을 잃었고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고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이 깰까봐. 그렇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온갖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답변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부족하네요. 아이가 둘이면 야근이 힘들지 않으세요? 일단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저는 점점 더 막막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보였고 밀린 집세는 석 달째였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버티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에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퇴거 예정 통지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 저게 뭐예요? 수아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저는 재빨리 그 종이를 떼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신발을 벗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주저앉아 그 통지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3일 이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일. 고작 3일 안에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희망처럼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하신 후 새 가족과 지내시면서 저와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기댈 사람은 없어. 나 혼자 해결해야 해.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사이 옷가지와 생필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몇 벌 안 되는 옷과 아이들 학용품 뿐이었으니까요. 우리 어디로 가야 하지? 고민 끝에 저는 찜질방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이면 묵을 수 있고 아이들도 씻을 수 있으니까요. 당장은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수아야, 서아야, 일어나. 엄마 아직 새벽이에요. 서아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랑 특별한 곳에 가는 거야. 어때? 어디요? 가면 알게 될 거야. 저는 억지로 밝은 척하며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짐을 들고 집을 나서는데 뒤를 돌아보니 7년간 살았던 그 좁은 방이 보였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 삐걱거리던 문, 차가운 바닥. 그곳은 초라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미안해, 너희들한테 변변한 집 하나 마련해주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돌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찜질방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했습니다. 수아는 무언가 느낀 듯 제 손을 꼭 잡았고 서아는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리면 돼. 엄마가 곧 새로운 집 구할게. 엄마 힘들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걱정할 것 같았고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 같았으니까요. 엄마는 괜찮아. 수아, 서아만 건강하면 돼.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아이들을 이런 곳에서 재우는 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따뜻해요.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따뜻하지? 오늘은 여기서 자는 거야. 여기서 자요? 신기하다. 아이들은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슬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면실로 갔습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에는 저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겠지.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 구석에서 저는 무릎을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진 씨. 윤태건이었습니다. 왜 또 전화하세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진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움 필요 없어요. 당신한테 신세 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진 씨, 아이들 때문이라도 제발. 아이들은 제가 알아서 키워요. 당신은 신경 꺼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수면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 고른 숨소리. 저는 두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들 옆에 누웠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은 나처럼 버려지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설령 온 세상이 저를 외면해도 저는 이 아이들의 엄마로 남겠다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반드시 일자리를 구하고 집을 구하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윤태권이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7년 전 그는 이미 저를 버렸으니까요.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가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깨우지 않고 혼자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버텨보자.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드디어 면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였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 같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일단 한번 봅시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꼭 붙어야 해.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면접을 보려면 깨끗한 옷이 필요했고 아이들도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걸으면 돼. 오늘은 맛있는 거 먹자.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락 3개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들만 행복하다면 나는 괜찮아. 도시락을 다 먹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 윤태권이 서 있었습니다. 하진 씨.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속 찾았어요. 찜질방도 가보고 병원 근처도 다 돌아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수아와 서아는 낯선 남자를 보며 제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우리 가자.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권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진 씨, 제발 잠깐만이라도 얘기 좀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요?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제 아이들이 맞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요. 제가 아빠일 수도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두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진 씨, 7년 전에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그때 당신 가족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시도 안 먹힐 여자라고 했어요. 불임이라고 쓸모없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하진 씨, 그땐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불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불임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저를 사랑했는지 지켜줄 마음이 있었는지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서아가 엄마하며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따라와요. 뒤를 돌아보니 태건이 몇 걸음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따라오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진 씨, 제발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도 구해드리고 일자리도 찾아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아이들 때문이라도 제발 제 도움 좀 받아주세요. 그 순간 수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 힘들어요. 엄마는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7살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그 말을 듣고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진 씨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고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건이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뛰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빠서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아가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아니,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7년 전처럼 다시 버려지면 그땐 정말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발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태건이 서 있었습니다. 또 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진 씨, 저 그냥 말없이 옆에 있어도 될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태건은 벤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진 씨, 아이들 정말 예뻐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쌍둥이인 거 보자마자 알았어요. 저랑 정말 닮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해요. 7년 전에 하진 씨를 지켜주지 못한 것.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엔 제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가족들한테 맞서지도 못하고 하진 씨를 혼자 두고 도망쳤어요. 그걸 알면서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속죄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 아이라면 이번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진 씨가 저를 용서 못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제발 제가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제가 키워요. 혼자서 어떻게 키워요? 지금 집도 없잖아요.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발 제 도움 좀 받아주세요. 조건 없이 도와드릴게요. 태건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혼자 버텨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태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제 번호예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윤태권 메디텍 이노베이션 대표.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태권이 일어섰습니다. 하진 씨,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들은 제 아이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닮았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가슴속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7년 전에 없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사람의 눈빛.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면접을 보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찜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윈 버려도 괜찮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믿었다가 다시 버려지는 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7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차갑게 돌아서던 그의 뒷모습을, 그리고 혼자 남겨진 저의 모습을. 다음 날 아침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찜질방 화장실에서 최대한 단정하게 옷을 매만지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은 얼굴, 피곤한 눈빛. 하지만 오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파이팅! 수아와 서아가 작은 주먹을 쥐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들. 엄마 금방 올게.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나와보세요. 한 달 지켜보고 정식으로 결정할게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한 달만 버티면 돼.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서아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요. 빨리 좀 오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을 때 서아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아야, 엄마 왔어. 서아는 힘없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열이 오른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서아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아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서아 괜찮아요? 응,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온 것 같네요. 주사 한 대 맞고 약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선생님,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 푹 쉬어야 해요. 특히 아이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잘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을 쉬어야 한다고?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서아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진료비를 내고 나니 통장 잔고는 4,000원이 남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에게 나눠주자 수아가 동생 것까지 먹였습니다. 서아는 기운이 없어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좀 더 먹어야 할 때.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자 윤태권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주변에 있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할까봐. 태건은 서아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아가 아픈 건가요? 상관없어요. 병원은 다녀왔어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 싫었지만 태건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감기래요. 일주일 쉬어야 한대요. 그럼 어디서 쉬게 할 건데요? 아직도 찜질방에 계신 거예요? 네. 태건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진 씨, 이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아픈데 찜질방에서 어떻게 쉬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제가 돈이 없는데. 저는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수아가 놀라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태건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하진 씨, 제발 제 도움 좀 받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신 도움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언제 또 떠날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당신한테 정들었다가 또 버려지면 어쩌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건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진 씨, 제가 왜 7년 전에 떠났는지 아세요?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에요. 태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가 불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때 과로로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어요. 정자 수치가 낮다고 스트레스성이니 재검사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불임이라고 믿어버렸어요. 태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재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래서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회하면 다 용서되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태건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의 뜨거운 이마가 제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지금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아이가 먼저야.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만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도움 받을게요. 서아가 나을 때까지만. 그걸로도 충분해요. 태건이 안도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집을 알아볼게요. 따뜻하고 깨끗한 곳으로. 너무 비싼 곳은 안 돼요. 알았어요. 하진 씨가 편한 곳으로 할게요. 태건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서아는 제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1시간 후 태건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 구했어요. 가까운 곳의 작은 원룸인데 깨끗하고 따뜻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아는 뒷좌석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서아, 많이 힘들었구나. 태건이 백미러로 서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곁에 있어도 되는 걸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차는 조용히 달렸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 속에 앉아 있으니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이번엔 제대로 된 선택이기를.
저는 작게 기도했습니다. 태건이 마련해준 원룸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깨끗한 이불, 작동하는 보일러, 곰팡이 없는 벽. 엄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수아가 신기한 듯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응, 잠깐 동안만 여기서 지내는 거야. 저는 서아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따뜻한 방에서 쉬니 숨소리가 조금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하진 씨,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태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처음으로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태건은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불안했지만 지금은 쉬어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아의 열은 조금씩 내려갔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태건은 매일 찾아와 아이들에게 밥을 사다 주었고 병원비도 대신 내주었습니다. 하진 씨, 내일 식당 출근하시죠? 제가 아이들 봐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아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요. 제가 봐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수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아는 태건을 보며 조금씩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구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태건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식당으로 출근하는 제 뒤에서 태건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진 씨,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아야, 서아야, 엄마 금방 올게. 아이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진짜 가족처럼 될 수도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김하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윤태린이에요, 태건이 누나.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7년 전 저를 가장 모욕했던 그 사람. 무슨 일이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제 동생한테서 떨어지세요. 태건이가 요즘 이상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당신 때문이더군요. 윤태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7년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집안에 씨도 안 먹힐 여자는 필요 없다고. 저는 이제 태건 씨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거짓말 마세요.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뭐죠? 설마 사랑? 7년 전에 버림받은 여자가? 윤태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하진 씨, 당신이 뭘 노리는지 알아요. 태건이 이제 돈 좀 벌었으니까 다시 꼬시려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당장 떠나세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때랑 달라요. 더 이상 당신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윤태린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1억이에요.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어때요? 나쁘지 않은 거래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저는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윤태린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하진 씨, 내 동생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뭘 어쩌시게요? 쌍둥이들 정말 태건이 애 맞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자 검사 한번 해볼까요? 만약 아니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윤태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윤태리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검사를 하면 아이들이 태건의 자식이라는 게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집안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이들을 빼앗으려 하지 않을까요?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건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하진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태건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태건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어락을 억지로 돌리는 소리.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누구지? 저는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어락이 계속 돌아가는 소리. 설마 윤태리니?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야 할까? 태건에게 전화해야 할까? 망설이는 사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사람은 윤태린이 아니었습니다. 태건이었습니다. 하진 씨, 괜찮아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건 씨 어떻게? 누나한테 연락 왔어요. 하진 씨를 만났다고. 혹시나 해서 달려왔어요. 태건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누나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억 줄 테니 떨어지래요. 태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진 씨,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떻게요? 당신 누나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태건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누나한테 똑똑히 말할게요. 하진 씨와 아이들은 제 가족이라고. 태건 씨,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태건이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번엔 다를까? 그날 밤 태건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저는 아이들 옆에 누워 그가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인 걸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건은 일찍 나갔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오늘 안에 정리하고 올게요. 그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누나한테 말하러 가는 건가? 저는 불안했지만 태건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하진 씨, 저 윤태린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메디텍 이노베이션 본사로 오세요. 왜요? 태건이가 임원 긴급 미팅을 소집했어요. 당신 얘기를 하겠다는데 당사자가 없으면 안 되겠죠. 윤태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럼 친자 확인 소송 들어갈 거예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죠. 2시까지 오세요.
안 오면 후회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사회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태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을 임시로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메디텍 이노베이션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 화려한 로비. 저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김하진 씨 맞으십니까? 15층 회의실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15층 회의실 문 앞.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에 5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과 법무팀, 그리고 제일 앞에는 태건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윤태린이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진 씨, 태건이 저를 보며 안도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태건 씨, 이게 대체 무슨... 앉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태건이 저를 빈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앉았습니다. 태건은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미팅을 소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개인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그로 인한 회사 경영 리스크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윤태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태건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 이사회를 사적인 문제로.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태건이 누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나가 김하진 씨를 협박했죠. 돈을 주고 떠나라고, DNA 검사를 하겠다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사기 당하는 걸 막으려고. 사기요? 태건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7년 전 제 병원 기록입니다. 그리고 최근 재검사 결과입니다. 그게 무슨... 7년 전 저는 과로로 인한 일시적 정자 수치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이니 재검사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걸 불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태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진 씨와 헤어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재검사 결과 저는 정상이었습니다. 오진이었던 거죠. 태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진 씨에게는 7살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태건아, 윤태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태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 딸들입니다. DNA 검사 안 해도 압니다. 저랑 너무 닮았어요. 저는 그 순간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7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태건 씨한테 도움 받으려고 찾아간 적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태건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하진 씨는... 태건이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윤태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태건아,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네 돈 노리고... 아니에요. 태건이 누나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진 씨는 7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저한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돈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제가 하진 씨를 찾아갔어요. 태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나가 7년 전에 하진 씨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씨도 안 먹힐 여자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그 여자가 제 아이들을 낳아서 혼자 키웠어요. 태건아, 저는 이제 더 이상 누나 말은 안 들어요.
태건이 이 사진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제 가족을 위협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윤태린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 회사를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이 회사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건데? 누나 덕분이죠. 인정해요. 하지만 회사보다 중요한 게 생겼어요. 태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윤태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DNA 검사해. 확실하게 증명해. 좋아요. 태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사하죠. 그리고 결과 나오면 누나한테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태건과 함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태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진 씨,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제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건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회사 일이. 괜찮아요. 회사보다 중요한 게 생겼으니까요. 하진 씨, 아이들 제가 아빠라고 말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이들한테도 말할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진 씨, 정말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죠. 괜찮아요. 이제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서아가 조금 전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뭐라고요? 제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건실에 누워 있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서아야. 저는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서아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병원 가자. 태건이 차를 가져왔고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태건이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서아는 강한 아이예요. 한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입니다. 며칠 입원하면서 안정을 취해야 해요. 선생님, 심각한 건 아니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잘 돌봐주셔야 해요. 저는 그 말에 안도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태건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진 씨, 이제 혼자 버티지 마세요. 저도 있잖아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던 제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수아와 서아가 나란히 잠들어 있고 태건이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처럼. 서아는 사흘간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태건은 매일 병원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왔어요? 수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수아 보러 왔지. 태건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구나. 퇴원하는 날 태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진 씨, 아이들한테 이제 말해도 될까요? 뭐요?
제가 아빠라는 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7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아온 아이들.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천천히 해봐요.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아야, 서아야.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저씨가 사실은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며 태건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수아야, 서아야.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요? 응. 오래전에 엄마랑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다시 만났어. 그럼 우리랑 같이 살아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건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좋을까? 태건이 물었습니다. 수아와 서아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태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좋아요. 아빠.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모습, 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태건은 두 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동안 곁에 없어서. 괜찮아요, 아빠. 이제 있잖아요. 수아가 태건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드디어 완성됐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친자 관계 확실. 태건이 결과지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진 씨, 봤죠? 제 딸들 맞죠?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웃는 모습이 태건과 너무 닮았으니까요. 태건은 검사 결과를 들고 윤태린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태건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밝았습니다. 누나가 인정했어요. 정말요? 네.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하진 씨한테 아직 사과는 안 했어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중요한 건 태건과 아이들, 그리고 저였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회의 이후 태건은 회사에 남는 것보다 가족 곁에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려고요. 저는 이제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정말 괜찮아요? 회사는 괜찮아요. 누나가 더 잘할 거예요. 그렇게 태건은 회사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외곽 마을에 작은 집을 구하고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 조용한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 엄마, 여기 진짜 우리 집이에요?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태건은 의료기기 경험을 살려 재활 보조기구를 만들었고, 저는 아이들 옷을 만들었습니다.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같이 놀아요. 태건이 웃으며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창가에 기대 섰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이들의 웃음소리.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하진 씨, 뭐해요? 같이 나와요. 태건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아와 서아가 제 양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건이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 하진 씨. 태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예요, 갑자기.
늦었지만 제대로 하고 싶어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해요. 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태건이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아이들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우리 가족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태건과 저는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진 씨,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거예요. 약속할게요. 태건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지켜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평생 혼자였던 제가 이제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7년 전 끊어졌던 우리의 시간은 이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